예, 지금부터 이제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모시고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윤희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윤희석 교수님께서는 일본 도쿄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인천하고는 계양장 문화지구 발전위원으로도 도움을 주신 인연이 있습니다. 윤희석 교수님께 먼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교수님 종합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인석입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이런 학술대를 준비를 하시고 또 뚝심 있게 현장 모임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 시립박물관 그리고 철도박물관 양 기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가지고 준비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 네 분, 또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에 틈들을 발견하시고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발표문 뒤에 토론하실 분들의 또 원고가 한두 페이지씩 있기 때문에 청중 여러분들께서 또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돼 있는데 원래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서 6시까지 채우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 진행되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얘기가 오갔다는 생각이 들면은 예정보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박물관 전용 실이고 빌린 거가 아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플로어에 꽉 차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 받다가 좀 많이 늘어지는 사례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끝까지 남으셔서 의견 주실 분들 또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귀하게 마련하신 자리에 좋은 얘기들로 꽉 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발표부터 네 번째 발표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에 대한 토론을 지정 토론자께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원고 보내주신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생각되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 발표하신 분에 대한 지정 토론자분들이 1대0 대응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받아서 또 발표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토론자분들께서 어느 분한테 무슨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받아서 발표자분들께서 그냥 쭉 연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청중분들께서 또 다 들으시고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곧 그 순서가 끝나면 다 같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느 분한테 여쭤본다라고 해서 토론자분 포함을 해서 청중석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대건축사를 전공을 하는데 매년 근대건축사 제가 맡은 과목에 처음 첫 강의를 인천 계양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인천으로 오고 있고요. 아까 소개하시는데 인천 계양장 발전형 위원회 위원을 계속 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2003년도인가요? 인천 박물관에서 인천의 근대건축물 전수조사하는데 또 한 꼭지를 맞아서 건축물 조사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수인선에 대한 것을 그때 잠깐 맛을 봤는데 좀 깜빡 잊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학술 대회로 인해서 다시 기억을 환기를 시키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기의식 내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혁계 철도 수인선 유산 보존의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첫 번째 유창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소금이 동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천일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 내륙으로 흡입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계시는 정연학 선생님께서 토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연학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토론자로 오게 된 이유는 그간 인천 소금에 대한 관심과 3년간에 이루어진 세계의 소금 조사 이런 거를 좀 맡았기 때문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 유창호 박사는 그 일제 강점기 이 소금 유통과 운송에 대한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발표 내용은 그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대중 앞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그 발표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운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발표문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PPT 자료에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한국 자료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 그 일제 강점기 뭐 조선의 염업이라든지 뭐 조선의 물산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일일이 뒤져서 그 인천의 소금이 이제 수인선이 우리가 그 목적은 뭐 소금이 운송도 하나 역할이라는 거는 그 군자역이라든지 뭐 소래역이라든지 또 남동 염전이 있는 남동공단 뭐 남동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연도별로 역전별로 이런 얼마나 많은 소금이 유통되었는지 이게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이 좀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제 강점기 열차 운행표 이런 것들은 좀 배차 시간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일반 그 여객 저기 운송을 위한 그런 열차표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이 그 소금 관련해서 이런 열차들은 얼마나 또 운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소래염전 가서 연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미 그 연세들이 그래서 일제 시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제가 그 답변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배로 운반하다가 수인선이 설치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솔린 차로 소금을 운반하던 그 가시렁차라고 불리는 그런 거로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 앞으로의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토론자들께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 받으시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 지금 저기 유 박사님께 말씀 여쭌 거를 즉시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그게 좀 편하실까요? 예, 편하신 대로 하시죠. 예,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섭외도 좀 늦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인선과의 관련을 좀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통계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봤어야지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의 소금 유통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제 이 천일염에 대해서만큼은 일제가 이제 전매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과 같은 경우는 생산은 이제 주한 출장소 전매국 주한 출장소가 담당을 하고 판매에 대한 거는 전매국 인천 출장소가 있습니다. 인천 출장소에서 그 소금을 판매했고요. 그리고 또 연매팔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어느 염전의 소금들 어느 지역적으로 제한을 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천이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쪽, 부산 쪽으로는 못 가고 뭐 이런 특정 지역의 그 소비를 지정해서 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수인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아마 저 전매국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철도국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수인서는 좀 문제인 게 그게 사철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저로서도 좀 약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 확실히 그 외에 이제 관염 외에는 수입 소금들은 항구 인천항이나 뭐 진남포 항구나 내려지면은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분명히 그 항구와 또 이제 큰 대도시 간에는 다 일제시대 때 철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철도를 통해서 운반했던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전까지 20년대까지는 그 수입염을 판매 유통시킨 사람들은 주로 다 이제 그 중국 화교들이었고요. 화교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가장 큰 이권을 세웠는데 30년도부터 수이입염 규칙을 제정하면서 꼭 이 수입할 때 이제 그 정부의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그 아까 설명했을 때 이 수입 소금에도 관동주 소금과 산동 소금이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를 갖고 나가서 나간 것처럼 그 수입 관리령을 내면서 그 화교 세력들한테 화교 상들한테 다 그 허가를 없애버리면서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세력을 차지해 버리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은 유 박사님 설명을 하루 종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혜 선생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그 저기 수인선 배차나 뭐 이런 관련 자료는 혹시 철도박물관에서 확보 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 조선 총독부 시절 각 역세권 자료집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기 그 총독부 철도국 거든지 사철이든지 다 망라가 돼 있겠죠. 네, 한번 네. 그 이제 집산, 여객 수송, 화물 수송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인구 뭐 역세권 인구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선생님 관심 계시는 후속 연구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확인이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던 분야였는데 인천 공작창 역사와 수인선 차량의 변전에 관한 그 발표를 들으시고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차량 엔지니어링 센터장으로 계시는 백종길 선생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종길입니다. 제가 철도에 근무한 지가 37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천 공작창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오늘 같이 그 실제로 인천 공작창에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셔서 참 좋은 자료를 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철도 공업은 시대별로 3단계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1899년 6월 17일 경인 철도 회사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 공장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경성, 부산, 평양, 원산, 청진, 대전 해주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모두 그 일본 기술자에 의해 운영되었던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해방 이후에 일본인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하고 철도 공장을 우리 기술자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극복하고 자력으로 이제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수선했던 자립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제 기반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국내 기계 공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철도 차량의 제작을 민간으로 이양 발전시켜왔던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바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방 전에 철도 차량 수선 공장들의 종업원의 규모와 계획 수선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이상남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해방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1945년 8월로 공장이 7개 공장이 있었어요. 철도 공장이 경성공장, 부산공장, 평양공장, 원산공장, 청진공장, 대전공장, 해주공장 등 7개가 있었는데 경성공장의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은 한 2,630여 명. 그때 수선 능력으로서는 연간 한 3,700량. 부산 공장이 한 1,520여 명의 수선 능력 양수는 3,150량. 평양 공장이 793명 정도의 수선 능력은 3,850여 량. 원산 공장이 978명. 여기에는 실시 능력은 검수 능력은 없었습니다. 청진 공장이 360여 명, 대전 공장이 70여 명, 해주 공장이 242명에 73량. 이렇게 해서 종업원 수는 토탈 해보면은 한 6,520여 명이고 연간 수송 능력은 기관차가 1,570여 량, 객차가 3,700여 량, 화차가 10,000량 정도 해서 15,270여 량 정도의 수선 능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공사 차량 분야 4개 정비단이 종사원이 한 5,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토탈 인원이 한 6,800명 된다는 거 봐서는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철도공사 경우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천 공작청의 규모는 얼마나 컸는지 좀 그 설비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인천인데 우리나라의 철도에 관련돼서 인천에서 최초 타이틀을 4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1899년에 그 지물포하고 노량진에 최초로 열차가 개통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99년도에 그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공장이 인천에 세워졌다는 거, 설치됐다는 거, 인천공사장. 세 번째로서는 경인전철이 지금 이제 전철과 도시철도, 지하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1973년 8월 15일 날 경인선에 철도 전철이 개통됐다는 거, 3가지가 있고 네 번째로는 유일하게 협계 절차의 시종착, 참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죠. 인천항과 수원까지 연결됐던 건데, 근데 인천공작상의 그 당시에 규모가 28,000여 평 제곱미터로 환산해 보면은 93,957 제곱미터 정도가 됐고요. 건물 평수는 6,300여 평인데 요가 제곱미터로서는 20,872 제곱미터. 그다음에 건물 선로가 7.8km 정도.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172만 3천 킬로와트.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공기 공작기계라든지 기타 기계로서는 154대가 있었고, 이 축구장의 그 한 13배 정도의 넓이를 인천공작청이 활용하고 건설되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역에서 그 성현동 66번까지 이 철도를 부설해서 인입선이 설치돼서 공작청에 입상이 되고 출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인천공작청의 규모는 그 정도로 파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천 공작청이 한 건평이 그 6,800평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도권 정비단 우리 4개 정비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전 정비단 제천기지가 한 8,600평 건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 정비단의 제천기지 정도의 크기 건물 평수로 봐서는 제천기지 정도의 크기가 규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공작청의 그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인천공작청에서는 최초의 그 부품, 차량 부품을 스팀기관차 부품이라든지 디젤 동차의 부품을 수입을 해서, 또는 객차나 화차도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던 최초의 공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해방 전 1937년도에 개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 전쟁이 거쳐가지고 1980년대까지 기차 생산을 했는데, 이 당시에 기차 생산 능력은 한 10여 년간 1962년부터 71년도에 한 10여 년 동안에 통일호객차, 비둘기호, 식당차, 침대차, 화차, 군병원객차 등 한 3,762량을 신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정비단에서는 차량을 제작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철도 차량에 대한 중정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정비청은 철도 차량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중수하는 그런 정비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은 그 수원 인천항역 간에 한 52km 구간을 표준기간인 그 협계로 1937년에 개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인천을 오가는 학생들 통학과 농업인의 생계를 위한 그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마 열차가 뭐 느릿느릿 달리는 것이 좀 낭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인선이 왜 핵교로 건설되는지 그 건설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었었는데요. 수인선 철도의 개설 목적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제 강점기에 그 소래나 군자 등지에 대규모 그 염전이 있었는데, 이 염전의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서 부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에도 그 일제 강점기의 은행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김제평야에 그 생산되는 식량을 일본으로 군산항에서 보내기 위해서 철도가 부설됐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중앙선도 지금 사실은 석탄을 채굴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활용하고자 해서 놓아줬다는 걸로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이 인천, 송도, 수원 사이에 철로 주변들의 그 교통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로였는데, 부설 당시에는蒸気기관차였으나 그 뒤에 디젤 동차로 교체되고, 협계로 부설된 거는
그 지형적인 위치가 바닷가를 사이에 두고 있어가지고 표준 궤도의 부지가 나오지 않고 또 운행 횟수가 적어서 비용적 측면에서 협계로 부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협소한 공간 등의 뭐 지형적인 특성으로 협계가 건설되고 말씀과 남동 소래 군자 지역에 소금 등 수탈을 위한 철도였던 하니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번에 개통된 수인선은 수원 인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위한 그 교통수단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쌤. 또 그 준비하셔서 또 답변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꼭지로 김정원 교수님께서 그 수인선 송도 역사와 급수탑 보존의 활용 방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남루하게 남아 있는 역하고 또 그랬던 역들이 예쁘게 단장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또 외국 사례들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현정 선생님께서 그 토론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리 원고를 주셔서 보니까는 발표자에 대한 그 질의도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또 관계 기관에서 어떻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여쭤봐서 그 주최 측에서 그분들께 좀 연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구청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관계자께서 이 자리를 같이 못하셔서 직접적인 그 답변을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또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알고 계신 얘기 있으면 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아우러서 이현정 선생님 좀 그 토론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현정입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미리 이제 그 박물관 측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김종원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도 같은 궤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그러니까 오늘 모임이 학술 회의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송도 역사와 급수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에 제가 우려를 하게 된 것은 2020년 6월에 인천 원도심 철길 주변 활성화 방안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면은 송도 역사 복원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짜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흔히 그 뭐라 그럴까요? 관광지 개발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계획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 체험식이라든지 지금 송도역에 남아 있는 급수탑과 탱크 형태의 전망대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라든지 야간 그 사인판이라든지 뭐 안내판 이런 계획안이 있어서 그게 컬러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 식의 그 재원 방법을 보고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학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후에 만들어진 모습을 봤을 때는 공허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 협계 열차가 있고 수인선과 송도역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우리 학계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토론문을 1번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송도역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이 갖고 있어서 그 뭐 일부이긴 하지만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시설 이전이라든지 도로폭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송도역과 급수탑 보존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 역할로만 하게 된다면 또 이 지역민들과의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이 옛 이용자, 관계자들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 그 연수구청이나 이런 관계자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학술 대회니까 발표하신 김정원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 그 여쭤보고 싶거나 얘기. 혹시 지금 얘기하신 거에 더 얹어서 발표자께 또 여쭤보시고 싶은 게 혹시 없으신지? 발표자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협계 레일을 복원을 해서 협계 열차가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언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그 실제 진행될 수 있을 그런 생각하시는 동선이라든지 또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인천시의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김정원 교수님은 좀 같은 그 전공이 뭐 거의 뭐 100% 겹치고 있는 같은 연구자인데요. 김정원 교수님께서는 아까 발표 중에 그 박사 논문이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 교통기관 역에 관한 걸로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근대의 철도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육해공문을 지금 다 아우르고 계십니다. 등대 항만에 관한 거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이제 그 공항만 조금 이제 하시면은 육해공 다 다루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통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간이 역서부터 남기는 운동서부터 남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돼서 현 주소까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김 교수님께서 좀 도움 말씀을 답변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12일 날 항공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공항 한인 비행학교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어서 거기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해공을 시작을 했는데 교통건축이라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육상교통이 철도를 기반으로 했는데 교통건축에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등대를 관여하게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제 경험으로는 이제 문체부에서 간이역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군산에 있는 인피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피역을 선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는데 효과나 성과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악지대에 있는 구둔역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평야라고 하는 그 넓은 들판에 있는 간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피역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역하고 묶으면 주변에 이제 쌀과 연결시키면 훌륭한 어떤 그 간역 보존 사례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군산시청에서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주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시설물들을 갖다 놓고 이제 조각상이나 아니면 이런 그 뭘 거기다 막 채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역의 분위기가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그게 그거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철도역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철도역이나 이런 거를 잘 보존해서 그 분위기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철도청이나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진행할 때는 거의 거기다 뭐 시설물들 채우고 거기 주민들 체육센터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채워넣는 방향으로 막 이 간역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간역이 빈터를 뭐 이렇게 마을 사람들 뭐 이렇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매표 끊는 행위를 그냥 이렇게 동상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많이 가는 걸 보는데, 그렇게 가면 이 역이나 저 역이나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송도역이 그렇게 가서는 이 송도 수인선 송도역에 대한 가치를 전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는 고유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뭐 무슨 시설들을 다 새로 설치해가지고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걸 막 설치하면 이 혁계역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상시키고 오히려 그게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밀하게 좀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이 송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수려한 경관이나 그러면서 이 혁계역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기관차라든가 지금 급삽도 있고 전차대도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현상을 잘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현정 교수님 아까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는 거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송도역이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옛 송도역까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급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지금쯤이면 인천이 또 이 철도의 그 본산이잖아요. 철도 시설에 대한 본산이고, 그래서 당장 이 유물이 돼 있는 혁계 열차를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기관차를 개량을 해서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이 혁계 궤도를 좀 증설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이라도 증기기관차를 이용하게끔 하면서 그 현황을 잘 이용하면 아주 명물이 되지 않을까. 너무 긴 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더라도 증기기관이 오는 소리나 그다음에 그 석탄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증기기관이 작동이 되는 거를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풀어가면 그게 이제 인천역이랑 그다음에 연수구랑 연결시켜서 이게 하면 저 월미도에 있는 뭐 궤도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이게 실증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 번째 철도 문화유산 보존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용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다뤄주시고, 그리고 철도 문화유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위원으로 계시는 한상원 선생님께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원입니다. 주로 이제 대전의 문화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아직 정확하게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역학 연구를 이제 관심 있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고 정말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보니까요. 그 지금 주제 자체가 이제 그 송도역 그리고 수인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대해서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자리라서, 과연 이제 대전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당한 건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용상 교수님의 발제의 내용이 보다 더 좀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개선안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토론문은 전반적으로 그냥 제 느낌을 쓴 이제 감상문에 가깝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느낌 하나,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그리고 이제 주장 하나 이렇게 를 드리고 싶은데요. 토론문에서 썼듯이 그 발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제 일종의 그 지역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장소의 문제, 장소성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장소와 장소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 그 뭐 지역민 우리들의 모든 그 기억을 다시 공유하게 하는, 경험을 기억하고 경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곳이 장소일 텐데, 장소성일 텐데, 그런 장소성으로서 철도 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근대 문화에, 또 이제 근대 사회의 근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훼손되는 과정,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KTX 역사 같은 경우에 간이역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들지만, KTX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똑같은 이제 뭐 하이테크 양식으로만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 왔던 그런 기억들이, 제 기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전도 철도 도시인데, 최근에 이제 소재동이라고 이제 굉장히 철도 관사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철도 관사촌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철도 노동자들이 이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주 허름한 곳인데, 허름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다 이제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아파트 단지를 이제 넣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삼 또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 하나는 이제 큰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큰 거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잠깐 있어서요. 그 개선 방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기하신 이제 토론문에 제가 안 썼는데, 근대 산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일본은 근대 산업유산 제도가 되어 있다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등록문화재를 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따로 별도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정책적인 고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문화유산과 다르게 근대 산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주장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이제 토론에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박물관의 그 지금 현재의 그 흐름이 바뀌고 있고, 기존에 유물을 전시하던 부분에서 수용자의 이제 교육과 그다음 체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박물관의 현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유산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그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철도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얘기하듯이 그 조악한 형태의 관광 자원으로 보는 건 저도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이걸 관광의 접근이 아니라,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미학적인, 또 이제 문화예술적인 자극을 주는,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철도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터너의 그림, 되게 이제 저도 이제 인상적으로 봐왔던 그런 그림인데, 영화에서도 최초의 영화가 이제 류미에르 형제가 열차의 도착을 처음 만들었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열차가 갖고 있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보면서 예술의 창조성이 이제 갑자기 생겨버리는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철도의 터널이라든가 협계 터널이라든가 철도의 그 간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 자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서 예술적 영감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좀 더 그 어떤 역사,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약간 좀
너무 넓어지거나 흐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 지금 지자체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몇 달 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려고. 근데 이런 문화유산과의 접목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상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상원 선생님 감사하고요. 한상원 선생님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저 지역학 연구를 같이 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전공이 철학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드물게 지역에서 논리적으로 많은 걸 풀어내서 저희들한테 재단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선생님으로 저희들 이렇게 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좋은 토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그 경제 그 근대문화유산 아까 질문에 일본 사례인데 제가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그 일본의 문화재청하고 이 경제산업성에서 지원을 하는 아마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은 오쿠라쇼 대장성하고 경제산업성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에 대한 근대 산업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너무 나가서 제국주의까지 연결돼서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제에서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맞는지 모르겠죠. 50년 단위죠. 지금 50년 근대 문화유산 50년 지나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가 60년부터 본격화되고 1차가 61년부터 6, 70년대가 사실 나름대로는 우리가 급격하게 발전한 그때였는데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다 일제 강점기의 유산을만 포커스가 맞춰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대전도 그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 최초의 그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60년대, 70년대 것들이 뭐 개발기에 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와갖고 막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화재청은 잘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계신데 저희가 좀 아쉬움이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 지원이라면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제안한 거고 사실 일본의 제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사실 오늘 이제 그 수인선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수인선만의 문제, 송도역만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협소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인천이라는 이러한 자원과 지역사에서 이거를 바라볼 때 큰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강경이라든가 장항 이런 이제 항구도시 연구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수운과 강운에서 내륙으로 내륙교통이 오면서 어떻게 지역이 변해 있는가를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륙교통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인선의 문제 이 이제 연구가 아마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인선 예전에 이제 처음에 1899년 그 논의만 있었지만 이제 경인선이죠. 이제 수인선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인천에 대한 그 지역사가 다르게 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지역사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그런 논의들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분들 말씀 한숨에 돌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네 분 발표 들으면서 좀 하나 여쭤봐야겠다고 싶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회중석에 계신 분들께서 어느 분한테 뭘 질문을 하겠다 좀 문장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또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네 분 다 그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혁계철도 수인선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거든요. 오늘 큰 타이틀이. 근데 저는 집이 수원입니다. 직장도 수원이고요. 뭐 성균관대학 그러면은 서울 명륜동만 생각하시는데 이 공과계통, 자연과학계통은 한 30년 전에, 30년 한 40년 전에 수원으로 내려와서 수원 시민이 좀 돼 있는데요. 왜 수인선 얘기하는데 수원 얘기는 아무도 안 하지 하는 이런 답답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수인선에 물을 증기기관 차에 물을 대주던 빨간 벽돌로 돼 있는 급수탑하고요. 그다음에 경부선에 증기기관 차에 물을 대주던 콘크리트 조의 그 급수탑 두 개가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뭐 현장 조사 나가고 저 조사 의견을 쓰고 또 그 전초 작업은 또 김정원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저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남인천역 있었고 인천 항역이 있었고 거꾸로 가면 송도가 끝이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소래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없어진 건데. 지도를 펴놓고 수원에서부터 또는 인천에서부터 옛날 수인선 혁계의 그 흔적을 따라가서 보면 아직도 길들이 남아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인 분당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 지하 구간들을 묶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겹치는 라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송도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경기도의 남부의 서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철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역사 중에 남아 있는 거는 역 건물 남아 있는 거는 송도역밖에 없거든요. 뭐 앞에 레일이고 뭐 다 묻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들 나중에 그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실 때 수인선 전반적인 거 또 결국엔 수원으로 가면 이게 또 여주까지 가는 수려선이 있습니다. 또 혁계인데요. 그렇게 해서 좀 선 쪽으로나 연장된 공간 상황의 생각들을 좀 같이 품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미리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프로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어느 선생님한테 또는 전체 발표자나 토론자 선생님께도 좋습니다만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체크 난방 입으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관장님 좀 이따가 드릴게요. 저 중앙 통로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포교회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질문은 아니고 조금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기 인터넷의 기사에 보니까 이 송도역에 그 창고 그쪽에서 그런 옛날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표라든지 그런 게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철도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폐역이 되거나 이러면은 보통 그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보통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데 그 송도역은 유일하게 그게 그렇게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인선이 이제 그 폐선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뭐 좋은 그런 행사 기념을 가진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념표라든지 그런 게 다른 이제 안성선이나 아니면은 수려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료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박물관 측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스크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보실 게 뉴스에랑 나온 거 보신 거죠? 그 통표랑. 예, 예. 그게 지금 어디에 확보돼 있는지로 확인을 하셨나요? 어떤가요?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하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추적을 해보고 철도 동산 유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구고 유물이니까 많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소개하실 때 그 저기 소속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포교회사 연구소. 아, 네. 네. 그 이제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연구소로 그 이제 솔매성지 안에 있는 그 연구소인데 예. 이제 저는 사실은 전공은 철도 지리 해가지고 지리학 중에서 이제 철도에서 그 장소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철도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그 조금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또 예.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회중석에 그 반장님 아까 예.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과 화두 제가 느낀 바를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성함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우선 소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천일염이 요즘은 천일염이 엄청 대접받고 귀하고 그런데 이렇게 천대를 받고 공업용으로 쓰이면서 소금 전매를 했던 일본 사람들은 끓여갖고 증류수로 해갖고 한 건지 그리고 천일염은 누가 먹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면은 왜 천대를 이렇게 받았는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 공작청은 진짜 공작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지금 흔적도 없는 아파트촌으로 변신을 했는데 우리 인천 박물관 측에서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게 기억에 어떤 환기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발주하신 분한테는 저도 늘 고민을 하고 그런 주제입니다. 인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지대의 어떤 쌀의 수탈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소작쟁이가 맨 먼저 일어나 가지고 항일 운동에 또 시발점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번성할 때는 취약 연령 취약 아동만 1,500명이 됐었고 영창 감옥 속까지 있었던 그런 인피가 세락을 거듭해 가지고 여기 없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여기를 없애면 안 된다. 이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 해갖고 지자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소작쟁이 했던 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까. 그래서 이제 객차 2량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그런 것을 구현하고 역 자체를 보존해서 관리인을 두고 일부 지자체 비용을 보조를 해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지금 역을 운영을 아주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 어떤 테마 관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꼭 순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 박물관을 운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벤트가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벤트는 어린이들 미래 세대에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끼지 않는 장사는 망합니다. 꼭 애들을 끼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가 번쩍 뛰는 것이 운영해 보겠다. 일부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외관은 증기기관차로 하고 내연 기관으로 해서 힘을 동력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그만 꼬마 열차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워서 체험시켜주고 포토 포인트를 운영하고 하면서 어떤 레일 바이크라도 어느 정도 그 구역사와 신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체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해볼 수 있는 그것은 아마 그 지금 남동구청 관계자님들이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그 인천 박물관 관계자님들의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가 없으면은 그 역사 공간이 활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자족 기능. 어느 정도 그 수익과 어떤 자족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자판기를 놓고 뭐 어디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어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조금 그 나오는 그런 자족 기능.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 차세대의 교육과 체험 기능. 그러면서 기차의 원리와 가. 그다음에 어른들한테는 그 수학여행이라든지 그 해산물 소금을 싣고 날랐던 흑계 열차에 대한 어떤 그 추억, 그 향수 이런 것을 자극하는 아주 그 구 송도역의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다. 잘만 하면. 그리고 앞으로 더 지역적으로 나간다면 수요선과 수인선의 어떤 공간의 확장. 수요선은 뭐 이쪽 그 에버랜드 저쪽에 삼성이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하고 옛날부터 했는데도 그 부의 그 뭡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요선이 아직도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고 지금 송도역을 그 다시 그 복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숙제가 남아 있는데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 지금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용상 교수님 그 또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무엇이냐. 이게 어디 법제화가 안 돼 있다. 국가가 근대유산, 철도 유물에 일본은 사실 뭐 그 사람들은 생전 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라도 뭐 안 버리고 막 보존해가지고 잘 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혹시 내 일 될까봐 그냥 밤에 살짝 갖다 버리고 막 이래서 이게 보존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 어떤 문화재 근대의 문화재의 어떤 그 책무 이런 것을 의무를 두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경영평가라게 아주 그냥 그 각 그 저 공기업 기관이요 목숨을 걸는 왜냐하면 본급에 관계가 돼 있습니다. 본급에 100%에서부터 500%까지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본급에 그 관계가 돼 있는 경영평가라고 있어요. 국가의 그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 박물관이나 그 어떤 유물 보존 무슨 활동을 했느냐 요 항목을 넣었으면 참 좋겠다. 아주 그냥 제가 아주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아주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 그 화두를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천일놈이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질문 받으신 순서대로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그거는 좀 답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소금은 자염이었다가 1907년에 천일염으로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실 그 자염을 먹는 사람들은 천일염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이 뭐 짜기도 하고 그 자염에 길들여져 있어 그 달달한 소금이 천일염이 처음에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금은 전체 생산량의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7%는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도로공사라든지 뭐 제철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천일염을 만들려면 갯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갯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 자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을 했는데 1963년에 어떤 바다 오염 이런 거에 대해 문제가 되면서 정제염이라는 소금으로 바꿔버립니다. 법적으로. 정제염은 바닷물을 끓였다가
NaCl이라는 그 이온막을 통과해서 불로 끓이는 거예요. 그 과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69년에 그 울산에 열병합 그 발전소가 생겼는데 그 석유화학 제품 그 연료를 제공하려고. 근데 그게 공장들이 별로 안 들어와서 나중에 그 소금 일본식으로 만드는 울산 한주 소금이 79년에 형성이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는 그리고 또 소금이 여러 가지 쓰는데 자기네 자연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자연의 입지 조건이 결국은 천일염 입지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어떤 가격 차이 이런 경쟁력을 하려고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이걸 우리나라의 아까 대만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유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공작장에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 기념비는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아니, 아닙니다. 네네. 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장님 오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작창은 굉장히 지금 사실 중요한 시설이었음에도 너무 빨리 잊혀졌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수인선 들어올 때를 즈음해가지고 인천일보에다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인천에서 기억할 장소로 좀 거다 기념비를 좀 세워달라. 그래서 동구 쪽에다가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모니터해 보니까 동구 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구의 자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공작장에 대한 기념비, 거기 지금 미룡 아파트하고 동부 아파트가 거대한 아파트촌이 됐는데 거기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아마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그 철도박물관 관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저기 토론자 또 그다음에 관장님, 박물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주셔서 시간이 얼추 좀 돼가는데 혹시 청중석에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그냥 마무리 발언 마지막 한 1, 2분씩 그 의견을 얘기를 순서대로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저만 좀 약간 피트가 나가고 다른 분들 다 이제 그 문화유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글로도 그렇고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염전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에서 좀 꼭 좀 보존시켜야 될 거는 저는 그 소금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현학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천일염을 안 했고 중국도 그런 그 소금 창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양식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흥에 지금 소금 창고가 소래염전 2동이 남아 있고 인천 소래에 3개인가 4개인가 남아 있는데 소래는 지금 이제 시흥은 굉장히 잘 보존하고 거기 이렇게 해놨는데 인천은 사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약간 창피하고 이번 조사로 보니까 소래염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만든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 이상 파괴되고 무너지고 다 있는데 아무도 그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염전이 또 철도와 많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소래염전 같은 경우는 가시동차라고 해서 조그만 소형 괴조차를 통해서 그 역까지 끌고 가서 이제 운송하고 했는데 그 가장 이제 그 소금 창고도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인천공작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저도 근무만 했었다가 폐상이 되면서 대전 공작상으로 이관을 소유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관련 업무 서류만 그 좀 화차에 실어가지고 이관을 시키고
이 보존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없어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제도적으로 어떤 사안을 시행을 할 때는 보존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까지 명시돼서 지금 이제 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관도 있고 그런데 역시 어떤 사료에 대한 그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고 후배들한테 그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남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가 철도 역사 논문을 진행하면서 거의 도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 철도청 자료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철도라고 하는 거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제 느낌으로는 철도 관련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주로 궤도하고 차량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역사는 그냥 표준형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가고 지역성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박물관장님도 철도 박물관장님도 계시지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사람이 잘 모이고 실제적으로 철도를 느끼는 것이 역사인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건축적으로 보면 건축계의 원로들이 다 철도청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그 기반을 쌓았던 분이 철도청에 계셨던 분들이고 철도청이 사실 건축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철도청에서 철도나 국토부에서 참조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철도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등대 그러니까 저는 철도를 연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철도를 연구했으니까 등대를 연구해달라고 해서 지금 등대를 연구하는데 등대 해양수산부에서는 세계 항로표지협회라고 하는 걸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 헤리티지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제적인 연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2018년도에 인천 선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천 선언은 뭐냐면 아테네 원장처럼 세계에 있는 등대를 같이 보존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철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이기 저는 철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상으로 연결을 바다로 연결하는 게 등대라고 한다면 지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 철도라고 하는데 유라시아를 통해서 뭐 세계로 다 연결된다고 한다면 여기 이용산 교수님도 계시지만 좀 철도청이나 철도협회나 이런 데서 국제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철도협회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축을 해서 철도 관계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세계 등대협회에서는 올해의 등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올해 등대를 선정해서 유네스코로 등재하고 뭐 이런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도협회나 철도박물관이든 아니면 철도청이든 아니면 국토부든 또 철도협회가 좀 연계해서 좀 원대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 철도에 대한 네트워킹을 좀 구축하는 게 어떨까 이 자리에 제안을 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좋은 말씀을 저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한테도 이제 숙제입니다. 그 오늘 그 이제 수인선만 이 송도만을 보면 제가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하면 떠오르는 게 철도와 이 근대 문화 유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우리나라 철도사의 첫 페이지 저희 철도사를 한 첫 줄은 인천 제물포에서 이 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사실 그게 지금 경인선만 부강이 됐는데 아까 우리 좌장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1937년은 철도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철 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사철이 많이 깔립니다.
경춘섬도 그렇고 장항섬도 다 사철이었거든요. 1100km 이상이 사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철도사 연구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정태 선생님 오셨으면 좀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못 보여서 제가 근데 사실은 지금 이쪽 연구를 하시는 분이 정태 선생님하고 허웅 선생님이세요. 서울대 지리학과에 이제 좋은 책들을 내셨는데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철에 대한 연구가 너무 적다. 그 부분이 밝혀질 때 동아시아사에서의 철도의 어떤 우리 위상 부분 또는 지역사에서의 왜냐하면 사철은 굉장히 지역의 산업과 밀접합니다. 이게 국철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철은 지역의 삶을 투영하는 게 사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국유철도로만으로 가다 보니까 부각이 안 돼 보다 보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철사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도 계속 사실 오늘 정 선생님 얘기 오셨으면 저와 같은 얘기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지금 경인철도가 인천이 지금 두 축입니다. 사철도 사실은 경인선이 처음에 사철이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철도 시대가 사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되는 거를 가지고 가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동철도 주식회 1937년은 수인선뿐만 아니라 수려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도사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인천의 위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감을 좀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거를 로컬만 하지 말고 조금은 넓혀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 철도사, 산업사, 지역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료 있느냐? 근데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연구력을 활용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차제에 이 송도역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 개념으로 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걸 기회로 해서 조금 후속적인 것들이 조금 더 깊이 가면 많은 것들이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마무리 말씀 이거 끝난 다음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혹시 없으세요? 예. 그러면 주어진 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굉장히 귀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철도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수인선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송도역에서만 지금 그 제자리 걸음했는데 지금부터 동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수원 거쳐서 여주까지 파도 타기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원년으로 삼으시고 아까 저기 내포 그 교회 연구소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는 철도 마니아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원군들 같이 그 어깨 동무하셔서 큰 좋은 성과 많이 내주시는 그 출발점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에 담아서 양쪽 그 박물관에서 영상으로 또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뒷날 이 영상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이디어 주시고 의견 주시고 꼭 보존과 활용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토론은 여기까지 이끌겠고요. 선생님 마지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 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오늘 연수구에서 사실 와서 이제 지금 가장 좀 이렇게 근접한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송도 역사와 주변 이제 복원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못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가 꼭 연수구에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인천 공작창 얘기도 잠깐만 부언을 하자면 그 이제 공작창 자체는 사라졌지만 우리 이상남 선생님처럼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직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좀 미력하지만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그 공작창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 조금 더 이제 우리 이 인천 공작창과 수인성과 인천의 철도 문화유산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간담회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이 논의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